트럼프라는 인물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이고요. 적극적인 금리 인하 스탠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 조금 더 강한 돈의 이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겠다.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는 놓여질 것입니다. 트럼프라는 그 인물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1기가 시작되기 전과 후의 세상은 달랐고 바이드노믹스가 시작되기 전과 후는 분명 달랐는데 역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기 전과 후는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가 가동할 만한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유독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또 세계 주요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자체가 어떤 기조하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런 기조하에서 트럼프의 등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L자형 경기 둔화 국면 혹은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제가 약 2달 전에 월부에 출연했을 때는 세계 경제를 2025년 3.3%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입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 되었다라고 설명드릴게요. 트럼프의 등장은 관세 전쟁이라는 카드를 들고 일어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핵심이 마가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행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우선주의지만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 관세 전쟁은 유독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가 더 다져지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영향이 있겠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가져올 첫 번째 변화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통상정책인 겁니다. 근데 통상정책 관점에서 가장 큰 카드는 바로 보편관세를 10%로 끌어올리겠다입니다. 이 10%라는 관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율이 한때 62%였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 제품을 100원짜리에다가 62%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 제품의 가격이 162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62%, 62원의 관세를 갖게 되니까 미국은 재정이 탄탄해질 수는 있겠죠. 자국의 컵 산업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이 컵을 수출하고 싶지만 수출 장벽이 생기는 거고 이 컵을 수출을 못하게 되죠. 근데 자국의 컵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은 되겠죠. 관세 장벽을 도입하는 겁니다. 한때는 관세율이 이렇게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950년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고 세계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관세율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아졌던 겁니다. 2017년까지 미국의 관세율이 1%까지 낮아진 겁니다. 물론 이 듀러블 임포트, 내구재에 한해서는 5%까지 관세율이 낮아졌던 겁니다. 근데 왜 2017년까지 제가 표시를 했을까요? 2017년 이제 트럼프의 등장이고요. 그때 이후로 트럼프는 미중 패권 전쟁을 전개해 나갔죠. 그 이후에 미국의 관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2018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대의 관세율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관세를 역시 보복을 하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트레이드 워,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무엇을 가지고 전쟁했던 거예요? 관세를 가지고 전쟁했던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의 교역이 중단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는 중국에 수출을 하는 이유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국 수출액을 100이라고 한다면 한 80% 가까이가 중간재나 산업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고 거기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기 위한 제조기지로서 중국에 뒀던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 수출 안 받겠습니다, 중국 수출 안 받겠습니다 라고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때 우리나라의 수출도 영향을 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의 형태로 무역 전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었고, 그때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일어났던 거죠. 트럼프가 어떻게 내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까지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무역전쟁을 해 나갈 것이고, 유독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펼쳐 나갈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권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관세율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관세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조치들을 가지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펼쳐왔던 것이죠. 물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해리스가 됐을지라도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떠하냐면 favorable 하냐 unfavorable 하냐, 우호적이지 않아요. 비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우족 감정을 대변해주는 정책 드라이브를 내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무역전쟁의 결과물은 어떨 것이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트럼프는요, 법인세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론자입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어요.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라는 관점에서의 철학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극명하게 갈리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업 관점에선 누가 우호적인 거예요? 트럼프가 우호적인 거예요. 제조기업 입장에선 누가 유리한 거예요? 법인세 인하하죠. 금리 낮죠. 돈 빌리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기후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기후 문제 대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제조기업 입장에선 뭐가 더 좋냐 이거예요. 제조기업 입장에서, 석유화학기업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뭐를 공약으로 걸었었어요?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개선. 이게 좋은 거 나쁜 걸 논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관세를 끌어올리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죠. 상대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 주잖아요. 달러 약세를 선호해요. 달러 약세는 제조기지를 미국에 두고 미국에서 수출하기가 유리해지는 거죠. 달러 약세일 때 수출하기가 유리하죠.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강해야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자 유도하는 거죠. 또 여기에 한미 FTA가 좋은 거예요?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으니까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멕시코에 저렴한 인건비 노동력을 이용해서 또 자유무역이니까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으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한미 FTA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거나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첨단 산업, 반도체, 로봇, 우주산업, 배터리, 전기차, 이런 모든 첨단 산업에 걸쳐서 미국 안에서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A
to Z, 설계, 소재, 장비, 제조, 파운드리죠. 반도체로 치면. 그리고 생산 공정, 조달, 시험, 판매, 서비스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마라. 더군다나 중국을 배제시키겠다.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다 제각각이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이 큰 그림상. 사실상 세계 각국들은 더 취약해질 수 있고 미국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 바로 이런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를 둘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구분을 달리해야 됩니다. AI 부문의 반도체냐, BAI 부문의 반도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맞아요. AI 부문의 반도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반도체는 겨울이 온 게 맞습니다. 누적 재고가 쌓여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AI 부문에서 아직도 선전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AI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한 실적이 없는 것이고 BAI 부문에서는 엄청난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실적 부진에도 삼성전자가 처음에 엔비디아로부터 우리 AI 반도체 해야 되니 AI 반도체에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 생산해 주세요. 그게 HBM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수요 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걸 수용했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을 포착하고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트렌드에 맞게 그 사업을 집중했어야 됐던 거죠. HBM 시장에 있어서는 AI 반도체 영역에서의 소위 이 시장 내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엔비디아로부터 아직까지는 품질적으로 납품을 해도 된다라는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근데 적격 심사의 통과를 하는 순간 그것은 삼성전자로부터 상당한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에만 전적으로 HBM을 의존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HBM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 HBM을 SK 하이닉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공급처에 분산적으로 의존을 해야 바기닝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공급체가 필요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빨리 품질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공급처가 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뭐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의 그런 실적 기대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실적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중 패권 전쟁이나 트럼프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면 어쨌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갈 때 저는 트럼프는요 조금 더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동맹국 대 동맹국의 지위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압박을 못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과 강한 동맹국을 또 형성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지정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강한 바인딩을 이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내어주면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을 나름 상당한 고립의 상태로 만들 여지를 주는 거예요.
나머지 동맹국들끼리 똘똘 뭉치게 만들면 사실은 그게 큰 경제 제재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맹국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강력한 제재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정말 고립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우방국들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발휘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가 큰 그림으로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어느 정도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고, 지금 22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에 대해서 현기증이 나 있죠. 미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표로 간 거예요. 전쟁이 종식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산업적 변화는 대대적인 재건 사업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괴된 러시아의 주요 지역,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 도시 재생 사업, 재건 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되든 그 사업의 자금을 받아서 하는 기업은 그게 매출이 되는 거죠. 건설업이나 건설 자재, 건설 부자재,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철근이나 인프라 관련 산업은 상당한 기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실물 경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 건설 자재로서 활용되는 몇몇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약간 마일드한 2차 인플레 현상을 유도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경기 부양적 효과로도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트럼프의 정말 여러 관점의 정책들, 가장 대표적인 외교 정책, 통상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의 관여 여부, 그리고 재정 정책, 그 밖에도 각종 산업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바이든식 정책과는 완전히 대변되게 달라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산업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다른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관세 전쟁을 그리시면 좋겠고,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연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제가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코멘트를 드린다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이고요. 또 공화당이죠. 더더군다나 금리 인하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를 5.5%의 기준금리에서 어쩌면 중립금리 약 3.0에서 3.5%를 향해 금리 인하를 움직여 왔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시대의 통화정책 기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일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에서 3.5라기보다는 2.0에서 2.5% 수준을 향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 스탠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강한 돈의 이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이 피벗이라는 시계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림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런 실물 경제의 흐름 말고요, 자산 시장의 그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의사결정 내리시는데 참조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극심한 불황이 이미 왔고 계속된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왜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나?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고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2.4%인데 어떻게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년의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고 22, 23, 24, 25 내내 평균
지금은 1.9% 수준의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고 그리고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싱 경기 12라운드를 계속 얻어맞은 거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상황까지는 아닌데 왜 더 힘들다고 하실까? 그걸 놓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말 그대로의 불황을 5년 동안 경험하고 내내 맞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면 사실 한 달 동안 알아눕는 겁니다. 극심한 불황이 이미 왔고 계속된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왜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나? 특히 경제는 왜 내수 중심으로 회복된다고 말하나?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경제전망의 저자로서 한번 그걸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혹연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의 내수 경기가 참 불안하다라는 것을 대표성 있게 보여주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현장이 자영업자분들이 유리문 앞에 붙여놓은 폐업 문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참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를 보면 취업자가 약 2,700만이에요. 그럼 2,700만 명 중에 대략 2,050만 명 정도의 임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쟁이 부자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임금 근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약 65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계신 거예요. 임금 근로자가 월급을 받아서 자영업자 매출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비하면서. 그리고 그 소비하는 게 일부 내수 경제로 표출이 되는 구조죠. 근데 2023년 경제 전망할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실질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를 아끼죠. 소비를 아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팬데믹의 충격 때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0.1%로 감소하는 건 그렇다 칠 수 있겠지만 근데 22년, 23년 이렇게 소매 판매액이 급감했습니다. 근데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2.4%로 소매 판매액이 더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것이고 이거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감하는 겁니다. 23년 작년 기준으로 약 97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이고 인구 구조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시작했는데 재취업하기가 어려우니 창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을 예고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24년 올해의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저소득계층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너무 안 좋은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이 정부 사이드의 전망은 왜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KDI의 전망, 한국은행의 전망을 가지고 전망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재의 경기의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 저의 진단이나 두 기관의 진단이나 비슷하겠죠? 진단은 하나로만 하고 두 기관의 전망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 저의 전망을 말씀드리고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의 한국경제 진단을 가볍게 보고 전망을 가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예요. 그러니까 2%를 넘어도 안 되고 2%를 밑돌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전월 발표된 게 1.6%고 엊그제 발표된 게 1.3%입니다. 지금 2%라는 기준선, 목표 물가를 밑돌기 시작한 거고요. 이 물가 상승률이 1.3%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부진해졌다는 겁니다.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2%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내내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던 나라예요. 실제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했었고. 그러면 일시적인 인플레를 경험했고 다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 한국은행이 또 이런 면에서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수경기라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한국은행이라고 판단했을 때 GDP의 민간 소비도 이미 위축됐고요. 소매 판매도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고 취업자 수도 좀 둔화되는 흐름이고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이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그냥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2%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를 밑돌 것까지는 전망하진 않고 있어요. 그만큼 2%를 밑돌지 않도록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한국은행은 또 역시 25년 경제를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24년 상반기 경제 2.0, 25년 1.8, 25년 하반기 2.4로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25년 하반기 어쨌든 회복을 시작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런 흐름이 왜 전개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핵심입니다. 24년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어쨌든 2.4%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수출이 뒷받침돼서 수출의 기여도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내수는 뚜렷한 회복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이 뒷받침되면서 그나마 한국 경제 성장률이 2.4%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24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가 그동안에는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좀 나름 지탱해 왔고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만큼 뚜렷한 성장 기여를 못하니 이제부터는 그 부분의 성장 기여가 없고 내수 성장 기여도가 늘어나는 국면으로서 한국 경제의 나름 2.2%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25년에 2.2%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것은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나름의 드라마틱한 내수 성장 기여도가 회복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수 회복의 여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고 그런 움직임으로만 전개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그런 재정정책의 투입의 효과가 내수 성장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과연 한국은행의 전망 시나리오가 정말 이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저는 갖게 됩니다. KDI의 진단을 가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24년 기준으로 1분기 때 나름의 정점을 찍고 24년 2분기 들어 꺾입니다. 특히 전기 대비로는 24년 2분기 들어 꺾이죠. 마이너스 0.2%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배경 중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는 둔화되어 가고 있고 소매 판매액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건설 투자도 둔화되고 있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뭘까요? 이게 내수예요. 외수와 내수를 더하면 GDP예요. 내수가 다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왜 떨어질까요? 공급이 많아져도 가격이 떨어져요. 수요가 줄어들어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내수가 둔화돼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가정하면 내수 경기가 참 부진해서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불황형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입니다. 취업자 수의 증감을 봐도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주춤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KDI의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KDI는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제,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를 깔았겠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 3.2, 3.2%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기존의 전제에서 이번에 전망할 때 반등할 거라고 전제를 바꿔놓고 전망했죠. 이 바꿔놓은 전제가 맞습니까? 안 맞죠. IMF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도 23, 24, 25년 국제 유가가 이렇게 높게 치솟았다가 높은 국제 유가가 나름 유지된다라는 이런 전제에서 수정된 전제는 하향 안정화될 전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전제와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가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긍정적인 전제로 바꿨죠. 한국 경제라는 전망치 C를 전망할 때 A 더하기 B인데 A와 B를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겠죠. 세계 경제의 흐름이 팬데믹 경제 위기 오기 전까지의 평년 성장률이 3.7%였어요.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근데 팬데믹 이후의 평년 성장률이 3.2%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저성장 고착화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25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3.3에서 오히려 3.2에서 그동안 내려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더 바뀌었습니다. 이 전제가 이미 바뀌었는데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조금 강화해 나갈 수는 있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인간 소비를 끌어올릴 만큼의 여력은 25년에 당장 일어나긴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1.9%, 2%의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극심한 불황이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전망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경제가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면 세수가 충분할 것이다 라고 세수를 추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세수 추계가 안 나오는 거죠.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이 사실은 엉뚱한 데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원래 계획과 달라지는 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하고 기업들의 움직임을 또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긍정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낙관적인 전망과 그것에 대한 실망과 반복되는 조정이 있다면 그 전망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 경고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전망은 전망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조의 세금이 모자랍니다.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합니다. 세수 결손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데서 세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분석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 자료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면 총 국세를 보겠습니다. 23년의 국세 실적이 34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년의 예산이 367조 원의 예산, 본예산 계획인 겁니다. 이 정도의 세수가 거둬질 거야 라고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추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9월 당월 현재 23년에는 25조, 24년에는 23조, 9월 한 달 동안에는 23년보다 24년이 오히려 못해요. 그리고 9월까지의 누계를 보아도 23년 9월까지의 누계가 266조고 24년 9월까지의 누계가 255조니까 작년보다 못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23년의 실적이 344조였는데 그러면 344조도 어려울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24년의 계획이 367조니까 344조는커녕 367조는 당연히 어렵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산수만 생각해 보셔도 이해 가시죠? 9월까지 추계를 제외하면 4분기를 제외해놓고 생각해봐도 23년의 실적보다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이걸 23년 실적을 역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4년 예산 367조는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겠죠. 이 9월 진도율을 생각해 보면요. 23년 기준으로의 진도율은 77.5%에 이르고요. 이게 뭐냐면 344조에 대비하면 255조까지 거둬들인 게 77.5% 세수 추계가 진도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하면 78.3%니까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24년 진도율은 이 본예산 367조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진도율이 턱없이 낮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69.5%.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그 보도자료에 담겨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각주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각주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23년 9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6.6%로 금년 9월은 전년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 2.9%포인트 높음. 자, 이 얘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9월의 본예산 대비로 는 지금 66.6% 진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금년 9월은 전년 예산 344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60조 정도 됐겠죠. 전년에 계획했던 예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60조의 예산 그 기준의 진도율과 비교를 해보면 그거보다는 지금 2.9%포인트나 높다. 자랑이라고 쓴 거예요. 자, 24년은 255조 원을 367조 원과 비교했을 때 69.55조 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23년 9월 본예산 대비로는 66.6%니까 그때보다는 잘했다라는 것을 각주로 다는 모습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보단 잘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2023년에도 소위 말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4년에도 세수 결손이 연속으로 발생한 겁니다.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우리 아빠 연봉이 2억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계획을 했어요. 한 1억 정도 쓰기로. 외식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1억 정도 쓰기로. 계획대로 계획을 다 했어요. 근데 봤더니 2억이 아닌 거예요. 1억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 9천만 원이다. 그럼 1천만 원의 부채가 생기죠. 펑크가 나죠. 그럼 부족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받아야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 세우느냐? 바로 앞에 경제 전망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 하에 세수가 충분히 거둬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매년 연말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계획해요.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는 25년에는 이만큼 세수가 거둬질 것 같아요. 세수 추계를 계획하고 이만큼 세수가 있을 것이니 이만큼 세출을 하겠다.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게 재정 계획인 겁니다. 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통상 국회에서 제출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연설을 했었던 것이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을 가지고 실제 나라 살림살이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회에 있는 하나의 기관 중에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어요. 그 예산정책처가 나보라고 합니다. 나보. 그 나보가 국세 수입을 전망하는데 그 국세 수입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그 디테일한 밑에 부분을 삭제하고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계획한 본 예산이 367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3년 실적이 344조 원이었어요. 근데 나보 전망한 국세 수입은 아무리 봐도 337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본예산과 나보의 전망의 차이값이 얼마인 거예요? 29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 원가량의 국세 수입의 차액이 발생하죠. 이게 뭡니까? 세수 결손인 거예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세액이 대략 300조 정도가 있는데 300조 중에 30조 정도를 잘못 추계했다. 10% 정도를 잘못 추계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입 항목 중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유독 어떤 항목에 차액이 많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유독 법인세가 눈에 띄죠. 법인세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법인세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역시 경제전망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법인 영업실적의 증감률을 보시면 특히 법인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있고요. 외관법인,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대상 기업이 주로 외관법인이에요.
외부 감사를 받는 이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세전순이익의 증감률을 보시면 22년에도 세모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증감률이죠. 근데 23년에는 더 큰 마이너스로 전락됩니다. 그러니까 23년에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4년에는 법인세가 급감하겠죠. 23년 전망, 24년 전망에 기초한 세입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세입이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겠죠. 그 낙관적인 전망은 잘못된 세수 결손을 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23년 삼성전자 매출액 실적을 보세요. 23년 1, 2, 3, 4분기를 합하면 가장 낮죠. 근데 특히 영업이익을 보세요. 23년 1, 2, 3, 4분기 극명하게 꺾여 들어가죠. 23년에 안 좋았으니까 24년 법인세가 급감하는 겁니다. 법인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세나 상속세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세수가 절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법인세가 안 거칠 줄 정부는 몰랐던 거 아닌가요? 30조 가량, 그리고 23년에는 더 컸었는데 이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사실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하는 역할이 세입과 세출이 기획재정부가 하는,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쓰는 게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세금을 거두려면 세수를 추계해야 되고 또 세금을 쓰려면 세출을 계획해야 되죠. 이게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세수 추계를 잘못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시경제적 영향부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정부가 생각했던 국세 수입은 337조 원, 382조 원, 400조 원, 421조 원, 444조 원. 국세 수입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보가 생각하고 있는 국세 수입은 그 정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재추계한 거예요. 국세 수입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그 국세 수입만큼 세출을 할 수 있겠죠.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목 GDP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전제하는 게 맞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입이 그만큼 유도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명목 GDP 성장률이 그만큼 유도되지 않겠죠. 어쨌든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고요. 세입이 세수 추계만큼 안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그 다음 해에는 세출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부진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난에 놓이게 되니까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팬데믹 경제 위기나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놓일 때 대응력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재정부의 대응 방안을 통해서 이게 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약 30조 원에 해당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언가로는 메꿔야겠죠. 그럼 메꾸기 위해서 뭐를 활용할 것인가? 다 어려운 용어지만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 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지방교부세.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목적으로 세금을 거둔 겁니까? 재정이 의미 없이 거둬진 것도 아니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거둬놨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4조 내외가량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국 환평형기금도 4조에서 6조 원가량의 자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자금을 이제 활용해서 세수 결손 부분을 메꿔 나가겠다라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할 수 있고 청약저축을 또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주택도시기금은 결국은 청약주택도 터치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우리의 세금이 이쪽으로 쓰여야 될 재원이 이쪽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런 문제 제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혼란하고 대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혼란한데 기획지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대한 작은 규모도 아니고 30조가량의 세수 추계의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계속 고조되고 급변하고 있는 과정 인데 또 대내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이런 침체 국면, 불황인 국면. 근데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정책은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연거푸 하고 있고,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 여러분, 정말 성실히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해서 월급 모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세금이라는 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텐데, 그 피할 수 없는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고 있다,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 낭비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어쩌면 잘 관리되고 있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덜 가져가도 될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세금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 세금을 가져가는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시면서 왜 세금을 집행하는 그 과정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신지, 세금을 내는 것,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추계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책무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또 의무로서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 오늘 끝까지 이 말씀 들어보신다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수 결손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